38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여자로서 아이를 낳고 온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제 눈을 가렸던 걸까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가 한번 이혼했다는 사실보다 그 남자의 수려한 외모와 중저음의 목소리에 먼저 마음을 뺏겼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괜찮겠느냐고 묻던 그의 다정한 눈빛에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우리 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내가 더 많이 좋아하니까 그만큼 더 잘해주면 행복할 거라는 오만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선택이 뒤늦게 찾아온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조리원에 있을 때까지만 허락된 짧은 꿈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에 돌아온 날부터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예의 바르고 매력적인 중년 남성이었지만 현관문을 닫고 술병을 따는 순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면 그의 잘생긴 얼굴은 기괴하게 뒤틀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폭언이었습니다. 너 같은 노처녀를 걷어준 게 누구냐는 비수 같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술병이 하나둘 쌓이면 손이 올라왔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고꾸라진 제 시야 끝에 그의 발끝이 보일 때면 저는 있는 힘껏 그의 발목을 꽉 움켜쥐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아이가 잠에서 깨지 않기를. 그의 매력적인 외모는 이제 공포의 상징이 되었고 저는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하루하루 말라 죽어갔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잘생긴 남편이랑 살아서 좋겠다며 속도 모르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화장을 두껍게 덧칠해 눈가에 멍을 가리고 나갈 때면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팔뚝을 시퍼렇게 멍들여 놓고는 해가 뜨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얼굴을 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이 웬수지, 내가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며 무릎을 꿇고 제 치마폭에 얼굴을 묻을 때 저는 그 남자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이 가여워 함께 울고 말았습니다. 38 늦은 나이에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친정 식구들에게 나 사실 매 맞고 산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이미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해졌지만 오로지 우리 아이에게 아빠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기 싫어. 저는 문고리를 부여잡고 밤마다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그는 61가 되었고 저는 58이 되었습니다. 평생 기세등등하게 저를 짓밟을 것 같던 그가 어느 날 아침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를 보며 저는 슬픔보다 드디어 끝났다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에게 평범한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뇌 손상으로 인해 알츠하이머라는 불청객이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저를 때리던 그 힘찬 팔다리는 마비되어 축 처졌고 호통치던 목소리는 어린아이보다 어눌하게 변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는 그 남자를 보며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편은 제 도움 없이는 밥 한 숟갈도 스스로 뜨지 못하는 가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생 대접만 받던 양반이 식탁 앞에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죄다 흘립니다. 젓가락질은 이미 포기했고 숟가락으로 밥을 뭉개 식탁 위를 엉망으로 만드는 꼴을 보고 있으면 제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걸 또 흘렸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요. 일부러 그릇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날선 목소리를 뱉어냅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이라도 제 뺨을 후려쳤을 그 남자가 이제는 겁먹은 강아지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제 눈치만 살핍니다. 그 비굴한 눈빛을 대할 때마다 저는 묘한 쾌감과 함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독한 허무함에
몸을 떱니다. 남편의 정신이 돌아온 날, 저는 차라리 그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예전의 그 총기를 그대로 머금은 채 저를 향했습니다. 입술은 비뚤어지고 말투는 어눌해졌지만 저를 부르는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제 인생을 휘어잡으려 했던 그 고집이 서려 있었습니다. 물 좀. 짧은 한마디를 내뱉는 그의 눈과 마주쳤을 때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잊지 않았고 저 또한 그가 준 상처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공유한 두 사람이 좁은 집안에서 병자와 간병인으로 마주 앉아 있는 이 상황은 어떤 공포 영화보다 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남편의 모습은 이제 가련함을 넘어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젓가락질 한 번에 온 힘을 쏟지만 반찬은 여지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저는 천천히 행주를 집어듭니다. 예전 같으면 빨리 안 닦고 뭐하냐며 호통을 쳤을 그 남자가 이제는 제 눈치를 보며 굽은 등을 더 움츠립니다. 저는 일부러 더 천천히 남편이 들으라는 듯 크게 한숨을 내쉬며 바닥을 닦습니다. 당신도 이제 알겠어? 당신 손끝 하나에 내가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는지 이제야 좀 느껴져? 제 서늘한 물음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굽니다. 가해자가 약자가 되어버린 이 뒤집힌 권력이 저에게 묘한 승리감을 주면서도 가슴 한구석을 쓰리게 만듭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서 짐을 정리하다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세월 제 몸과 마음에 새겨진 그 수많은 멍자국에 대해 그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병들고 약해진 지금도 그의 눈빛은 미안함보다는 당황스러움과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나를 이 지옥에 가둬놓고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 제 울부짖음에 남편은 그저 어눌한 발음으로 다 지난 일인데 왜 자꾸 꺼내?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지릅니다. 당신에겐 지난 일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매일 밤 꿈속에서도 반복되는 현재라는 걸 그는 죽을 때까지 모를 것입니다. 이제 겨우 제 앞가림을 시작한 아들은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대신 조용히 집으로 들어옵니다. 예전 같으면 아빠의 술 냄새에 질려 자기 방문을 걸어 잠갔을 아이가 이제는 휠체어에 앉아 침을 흘리는 아버지를 말없이 부축해 화장실로 향합니다. 아빠를 증오하면서도 병든 아버지를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아이의 복잡한 얼굴을 볼 때면 제 가슴은 미어집니다. 엄마, 힘들면 요양병원이라도 알아봐. 아이의 제안에 잠시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남편의 좁아진 어깨를 보면 그 지독한 정이라는 게 발목을 잡습니다.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저 그 화려했던 겉모습에 반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만큼은 끝까지 가정을 지킨 엄마로 남고 싶다는 그 미련한 고집이 저를 다시 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힙니다. 오늘도 저는 잠든 남편의 곁에서 수건을 적십니다. 땀에 젖은 그의 이마를 닦아주다 보면 문득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목이 맵니다. 왜 나는 당신에게 이토록 지극정성인 걸까요?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는데 왜 나는 당신의 마지막을 이토록 정성스럽게 보듬고 있는 걸까요? 대답 없는 질문을 허공에 던지며 저는 다시 남편의 굽은 다리를 주무릅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짊어져야 할 제 인생의 업보이자 당신이라는 지옥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저만의 마지막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음식을 흘리는 당신에게 모진 소리를 퍼붓겠지만 그래도 저는 당신 곁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38에 선택한 그 무거웠던 사랑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기 때문입니다.